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수학 길잡이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복잡한 연립방 정식을 아주 우아하게 풀어내는 마법 같은 열쇠, 바로 크레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날 마주하는 문제,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런 연립방 정식을 딱 보면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이거 속어법으로 풀어야 하나? 아니면 대입법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들 먼저 드실 거예요. 맞아요. 변수가 2개 정도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게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계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죠. 그러다 보면 실수하기도 너무 쉽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무슨 공식 같은 걸로 그냥 딱 하고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네,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죠. 이 모든 복잡한 계산 과정을 그냥 건너뛰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해결사.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크레머 법칙입니다. 이 크레머 법칙은요, 행렬식, 영어로는 디터미넌트라고 하죠. 바로 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소거하고 대입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 다 필요 없이 그냥 공식 하나로 각 변수의 해를 정확하게 딱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공식 자체는 진짜 간단해 보이죠? xi는 로 a분의 로 ai다. 그런데 이 공식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당연히 분모에 있는 저 로 a가 뭔지, 그리고 분자에 있는 로 ai는 또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이 4단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텝 1, 분모에 들어갈 a를 구해야죠. 이건 뭐냐면 방정식의 개수들만 쏙쏙 뽑아서 만든 행렬, 우리가 개수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의 행렬식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분자인 AIL인데요. 스텝 3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원래 개수행렬에서 특정열 하나를 방정식의 결과값, 그러니까 상수항 벡터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만든 새로운 행렬의 행렬식이라는 겁니다. 이 바꿔치기가 핵심이에요. 말로는 좀 헷갈릴 수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자, 지금부터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이 법칙이 진짜 얼마나 깔끔하고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아주 표준적인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변수는 x1, x2 두 개네요. 크레머 법칙 1단계가 뭐였죠? 네, 바로 개수들로 만든 행렬 A의 행렬식, 괄호 A부터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 행렬의 행렬식 구하는 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고 반대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3 곱하기 6을 빼는 거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8이네요. 자, 이걸로 우리 공식의 분모는 해결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분자를 구할 차례예요. 먼저 첫 번째 변수 x1을 구하기 위한 분자 델타 A1을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바로 크레머 법칙의 핵심 기술, 바꿔치기가 등장합니다. 원래 개수행렬의 첫 번째 열, 그러니까 x1의 개수였던 5, 6 있죠? 이 자리를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 벡터 38로 통째로 바꿔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첫 번째 열이 5에서 6에서 30에서 8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볼까요? 30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3 곱하기 8을 빼면 60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84가 나오네요. 이게 바로 x1의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x2의 분자인 a2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엔 어딜 바꿔야 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열을 상수항으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그럼 행렬식은 5 곱하기 8에서 30 곱하기 6을 빼는 거니까 40 빼기 180, 마이너스 140이 되네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4단계,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요. x1은 a분의 a1이니까 마이너스 28분의 마이너스 84 계산하면 딱 3이 나오고요. x2는 마이너스 28분의 마이너스 140이니까 5가 되네요. 어때요? 진짜 깔끔하게 답이 나오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분모에 해당하는 개수행렬의 행렬식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이 질문이 크레머 법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동시에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건 그냥 계산 불가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크레머 법칙에서도 똑같습니다. A가 0이 된다는 건 하나에 딱 떨어지는 해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분모인 A가 0이 아닐 때 이걸 우리가 비특이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럴 땐 우리가 방금 예제에서 본 것처럼 딱 하나의 유일한 해가 존재해요. 문제는 A가 0일 때죠. 이때는 분자, 즉 AI 값들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모든 분자들이 신기하게도 다 0이 나온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분자 중에 단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 모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상수항이 전부 0인 경우, 그러니까 동차 방정식의 경우는 아주 재미져져요. 만약 A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럼 분자인 AI는 어떻게 될까요? 상수항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상수항이 전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계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모든 변수가 그냥 0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자명한 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이 그냥 수학 문제 풀 때만 쓰이냐? 절대 아니죠. 이게 바로 경지학 모델을 분석할 때 정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간단한 국민소득 모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균형 국민소득 Y나 균형 소비 C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 모델이 과연 안정적이고 유일한 균형값을 갖는지 그걸 판단할 때 바로 이 크레머 법칙의 핵심 조건, 즉 개수행렬의 행렬식 A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크레머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크레머 법칙은 행렬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xi는 ai의 값, 부모의 a. 둘째, 이 공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바꿔치기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변수에 해당하는 열을 상수항 벡터로 교체해서 분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즉 유일한 해가 존재하려면 분모인 A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 크레머 법칙은 개수행렬의 행렬식 A가 0이 아닐 때만 유일한 해를 가질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바로 기하학에 있습니다. 2차원 평면 위에서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A가 0이 된다는 건 이 두 직선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